본관 앞마당. 한 남자가 두 청년을 꼭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자는 강상그룹 회장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의 두 청년은 쌍둥이 아들이었죠. 한 명은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이 쌍둥이는 7살 때 헤어졌어요. 한 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아버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계모가 사람을 시켜 강에 버렸던 겁니다.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밑에서 판자로 비바람을 막으며 살던 노숙자가 그 아이를 구했고 20년을 키워냈던 거예요. 그리고 운명처럼 두 쌍둥이는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눈물과 반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그날 밤으로요. 20년 전, 강민석은 35살의 젊은 회장이었어요. 강상그룹을 이끌고 있었죠. 아내 수진과는 대학 때 만나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5살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준호와 준서였죠. 둘은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활발하고 장난꾸러기였고 준서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1등 했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최고야. 준서는? 저는 2등이요. 준서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석은 두 아들을 번갈아 안아줬죠. 둘 다 최고야.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쌍둥이는 잠들어 있었죠. 민석이 운전하고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정말 빨리 크네요. 그러게. 벌써 5살이야. 준호는 형 같고 준서는 동생 같아요. 둘 다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 민석은 백미러로 잠든 아들들을 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때였습니다. 위험해. 수진이 소리쳤어요. 오른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던 거예요. 민석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옆으로 밀렸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이 터졌죠. 뒷좌석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애들아. 민석은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 민석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비서가 달려왔죠. 애들은 어디 있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죠.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부인께서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수지는 숨을 거뒀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민석은 아내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깨어났어요. 준서는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준호는 심각했습니다. 준호 군은 왼쪽 다리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술은 했지만 평생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목발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아빠, 준호야. 다리가 아파요. 민석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수진의 영정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민석은 두 아들을 데리고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준서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언제 돌아와요?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넓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수진이 없으니 모든 게 의미 없었죠. 민석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아들 하나는 장애를 갖게 됐어요. 내가 잘못 운전해서. 죄책감이 민석을 짓눌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석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도 돌보지 못했죠.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회사 임원의 소개로 만났는데 연희는 다정하게 민석을 위로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서. 아이들은 회장님이 필요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연희는 아이들도 잘 돌봐줬습니다. 특히 준호에게 친절했어요. 준호야, 괜찮아? 다리 아프지? 네. 고마워요. 민석은 연희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 후 민석은 연희에게 청혼했어요. 아이들 엄마가 되어주시겠어요?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어요. 연희의 눈빛 속에 숨겨진 욕심을요. 결혼 후 연희는 완벽한 새엄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민석이 있을 때만이었죠.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앞에서 연희는 두 아들을 똑같이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던 거예요. 민석은 안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생겼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민석이 출근하고 나면 달랐어요. 준호가 목발을 짚고 식탁에 앉으려 하면 연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발 소리 좀 안 나게 해. 아침부터 시끄러워. 반면 준서에게는 과일을 깎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학교 준비물도 직접 챙겨줬던 거예요. 쓸모없는 아이가 뭘 더 바라니? 어느 날 준호에게 그렇게 말했죠. 준호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연희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임신했어요. 연희 자신의 친자식을 가진 거였죠. 민석은 기뻐했지만 연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내 아이가 후계자가 돼야 해. 장애 있는 준호는 없애야 해. 며칠 후 연희는 김 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그 아이를 처리해 주세요. 흔적 없이요. 김 실장은 돈 봉투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죠. 큰 자루를 들고요. 준호를 자루에 넣는 건 쉬웠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도 못했던 거죠.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진 강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다리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 실장은 자루를 들고 난간으로 걸어갔어요. 자루 안에서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하지만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루를 난간 밖으로 내밀었죠. 아빠, 아빠. 준호의 울음소리가 비소리에 묻혔어요. 김 실장은 손을 놓았습니다. 첨벙. 다음 날 아침. 준호야, 학교 늦어. 민석이 준호 방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죠. 준호야? 집안을 다 뒤졌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여보, 준호가 없어. 민석은 연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봤는데.
연희는 거짓말을 했죠. 민석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7살 남자아이입니다.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고 목발을 사용합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대가 동원됐어요. 민석은 집 앞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나간 흔적은 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민석은 미쳐갔어요. 실종 포스터를 수천 장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방송국에도 연락했죠.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 민석은 방송에 나가 울며 호소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회사도 가지 않고 매일 거리를 헤맸어요. 준호를 찾기 위해서였죠. 2달이 지났어요.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찾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3달째 민석은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준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닥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어.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강물 속에서 자루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식을 잃은 준호가 있었죠. 자루는 다리 밑으로 흘러갔어요. 다리 밑에는 판자로 지은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간신히 막는 허술한 집이었죠. 그 안에 박태수가 있었어요. 45살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몇 달째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지? 판자 틈으로 밖을 봤어요. 강물에 뭔가 떠내려오고 있었죠. 큰 자루였습니다. 저게 뭐야? 태수는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자루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 같았어요. 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물로 뛰어들었죠. 차가운 물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루를 향해 헤엄쳐가서 붙잡았고 필사적으로 끌고 강가로 나왔던 거죠. 하, 하. 숨을 헐떡이며 자루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죠. 정신 차려. 태수는 급하게 아이를 판자집으로 옮겼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던 헌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제발, 살아라. 태수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 체온으로 아이를 녹여줬던 거죠. 이 아이, 내가 살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아니, 천장이 아니라 판자였죠. 틈새로 하늘이 보였고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쑤셨던 거예요. 옆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거죠. 아저씨는 자신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준호가 어젯밤 강물에 떠내려왔다고 말해줬죠. 여기가 강 밑이라고, 다리 밑이라고요. 준호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루에 갇혔던 것, 차가운 물이 들어왔던 것, 숨을 쉴 수 없었던 것들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냐고요? 큰 집이에요. 준호는 대답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주소는 몰랐고 동네 이름도 몰랐죠. 7살 아이가 주소를 알 리가 없었던 거예요. 태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냐고, 유치원은 어디냐고요. 햇살 유치원이라고 준호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차로 가면 금방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죠. 태수는 난감했어요. 햇살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유치원은 서울에만 수십 개일 테니까요. 아빠는 회사 다닌다고, 큰 회사라고,
회장님이라고 준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몰랐어요. 집 전화번호도 몰랐죠. 정원에 큰 분수가 있다는 것, 집이 엄청 크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유한 집 아이라는 걸요. 큰 집, 분수, 회장.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었던 거죠. 그날 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데려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죠. 이 아이를 자루에 넣어 강에 던진 건 분명 가족 중 누군가였을 테니까요. 경찰에 데려가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텐데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신문을 사서 실종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준호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죠. 방송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왜 실종 신고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없앤 건가요?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점점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었죠. 태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요. 주소도 모르고 가족이 일부러 없앤 것 같고 경찰에 데려가도 위험할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 때문에 자기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판자집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준호에게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집은 계속 찾아볼 테니 그때까지만이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거죠. 태수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택시 기사 자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준호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준호는 처음엔 태수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내 진짜 가족을 찾아줄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지킬게.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택시기사가 됐고 강가를 떠나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준호를 키웠던 거죠. 아이는 태수를 아빠라고 불렀고 태수도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준호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은 준호를 칭찬했죠. 태수는 학부모 상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좋은 학원은 보낼 수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줬고 모르는 문제는 밤늦게까지 같이 풀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준호는 성적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4년 내내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준호는 25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대기업 장애인 특혜 채용에 지원했고 석 달 후 강상그룹에 합격했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온 준호를 태수는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강에서 건진 그 아이가 이제 대기업에 취직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일주일 후 준호는 첫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보니 떨렸죠. 강상그룹이라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목발을 짚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눈앞에 보였고 긴장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인사팀이 있는 15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몇 층을 올라가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였죠. 준호는 옆으로 비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남자를 힐끗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자기와 똑같았던 거예요. 눈, 코, 입, 귓불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남자도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둘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못했죠. 남자도 그랬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냐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둘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마주 앉은 둘은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건강한 다리로 걸어왔고 준호는 목발을 짚고 왔었죠. 그것만 빼면 완전히 똑같았어요. 남자는 자신을 강준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 기획팀에서 일한다고요. 준호도 자신을 강준호라고 소개했어요. 오늘 첫 출근이라고요. 이름까지 비슷했습니다. 준서는 준호에게 어디서 자랐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서울 외곽이라고 아버지랑 둘이 살았다고 대답했죠.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다고 7살 이전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도 쌍둥이 형이 있었다고 7살 때 없어졌다고 말했죠. 형 이름이 강준호였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아버지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눈이 커졌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비슷한 이름, 같은 나이. 준서가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준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쌍둥이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시퀀스 5300자. 이틀 후 둘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준호는 태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병원에서 결과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였어요.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이었어요. 정말 형이었던 거죠.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살아있었고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어요. 준호도 결과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그것도 재벌가 아들이었다니요. 그날 저녁 준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민석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준서가 들어오자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준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서는 DNA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형을 찾았다고 준서가 말했어요. 준호 형이 살아있다고요.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보니 강준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준서는 설명했죠.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살아있다니.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요. 어디서 살았냐고 민석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답했어요. 강에 버려졌는데 노숙자 아저씨가 구해서 20년을 키웠다고요.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요.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강에 버려졌다니 20년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다니요.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거였던 거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요. 연희는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얼굴이 굳었죠. 준서가 일어나 연희를 봤습니다. 형을 어디 보냈냐고 물었어요. 연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준호는 실종됐다고 자기도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형은 강에 버려졌다고 누가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아내를 봤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냐고 7살 아이를 강에 버린 게 당신이냐고요. 연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요. 하지만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 당신이 한 거냐고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했다고요. 후계자 때문이었다고 장애 있는 아이가 그룹을 이어받을 순 없었다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연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방을 나갔죠. 민석은 준서를 봤습니다.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석은 준호를 만나러 갔어요. 준서가 알려준 주소였죠.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민석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죠.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아들을 보자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20년 전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아이였던 거죠. 준서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눈이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먼저 입을 열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자기가 너무 무능했다고, 연희를 믿었던 게 잘못이라고 민석은 말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자기를 찾으려고 했냐고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친 듯이 찾았다고, 3달 동안 거리를 헤맸다고, 경찰도 불렀고 수색대도 동원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요. 누군가 일부러 숨긴 줄 몰랐다고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택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정장 입은 남자를 보고 놀랐죠. 준호는 태수에게 이분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민석이 일어나 태수를 봤습니다. 수염은 없어졌지만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게 느껴졌던 거죠. 박태수 씨 맞냐고 민석이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주셨다고 평생 빚진 거라고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 말했죠. 자기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아니라고 민석은 말했어요. 준호를 키운 게 자기 행복이었다고,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고 태수가 대답했죠. 그 말에 준호도 울었습니다. 민석은 일어나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보상하겠다고, 뭐든 원하는 걸 해드리겠다고 말했죠. 필요 없다고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잘 자라준 게 최고의 보상이라고요. 며칠 후 민석은 준호와 준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쌍둥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민석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죠.
20년 만에 함께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준호는 준서를 봤어요. 어릴 적 기억은 없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죠.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준서는 형을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울었죠. 자기가 너무 어려서 형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둘은 울며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민석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헤어졌던 아들들이 다시 만났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민석은 경찰에 연희를 고소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김 실장도 증언하겠다고 나섰고 태수의 증언도 있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연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 연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방청석에는 민석과 준호, 준서, 그리고 태수가 앉아 있었죠. 준호는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장이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서연이가 2000년 3월 당시 7살이었던 의부사들 강준호를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실장을 사주해서 아이를 자루에 넣어 강에 던졌다고요. 검사가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김 실장이었어요. 그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죠. 연희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준호를 자루에 넣어 강에 던졌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 증인은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증언대에 섰어요. 20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했죠. 다리 밑 판자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물에서 자루가 떠내려왔다고 안에 7살 아이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죽기 직전이었지만 살려냈고 20년을 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요. 태수는 대답했어요. 가족이 일부러 버린 것 같았다고, 경찰에 데려가면 또 위험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죠. 재판장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변론할 내용이 있냐고요. 연희는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후계자 문제 때문이었다고 변명했죠. 장애 있는 아이가 그룹을 이어받으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7살 아이를 죽이려 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요. 검사가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징역 20년이었어요. 2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서연이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7살 어린아이를 재산 때문에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죠.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라고 피해자가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준호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서도 눈물을 흘렸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연희는 법정 경위에게 끌려가고 있었죠. 20년 전 자기를 강에 던진 사람이 이제 벌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끝났다고, 앞으로만 보자고 말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15년 동안 갇혀 지내야 했죠.
재산을 위해 아이를 죽이려 했던 대가였습니다. 준호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준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태수는 택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석이 여러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매주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태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강상그룹에서 준서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기획팀이었죠. 쌍둥이가 나란히 앉아 회의하는 모습은 회사에서 유명했습니다. 준호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더 노력했던 거죠. 준서는 형을 늘 챙겼습니다. 회의 자료를 같이 준비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어요. 둘은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민석은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아들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고 특히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민석이 여러 번 도움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죠.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민석과는 가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둘 다 준호를 사랑하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석의 집에 모두가 모였어요. 준호, 준서, 그리고 태수까지요. 큰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민석이 준호를 봤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감사했죠. 준서도 형 옆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어색하지만 준호가 원하니까 왔던 거죠. 식사 후 준호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분수가 보였죠. 어릴 적 기억은 없었지만 이곳이 자기 집이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25년 전 자기는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 형으로요. 하지만 7살에 강에 버려졌고 죽을 뻔했죠. 태수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20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들게 학교를 다녔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태수는 밤낮 없이 일하며 자기를 키웠죠. 그리고 운명처럼 이 회사에 입사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DNA 검사로 쌍둥이임을 확인했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자기를 버린 사람은 벌을 받았죠. 이제 자기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낳아준 아버지와 키워준 아버지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요. 강물에 빠졌을 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태수가 없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20년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수의 사랑 덕분이었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동생이 있고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어요. 형 옆에 섰죠? 둘은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쌍둥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요. 태수와 민석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뭉클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요. 버려졌지만 구원받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분들에게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